일단 저희가 미리 어제 사무처회의에서 살짝 나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지도 체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 대표님들 세 분이 다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가 저희 이제 이완기 대표님이나 박서군 공동대표님이 짱짱하게 계실 때에는 그분들이 다 서울 사시고 또 그 어떻게 여건이 좀 돼서요.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저 대신 많이 나가주셨어요. 대표님들이. 근데 이제부터는 그런 외부 활동을 거의 제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들이 지방에 계시거나 또 생계가 있으시거나 이런 편이어서요. 그래서 가능한 날은 대표님이 가시지만 그렇지 않은 날 이게 기자회견이나 외부 뭐 토론회 이런 게 이렇게 긴급하게 잡히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그런 경우에 제가 미디어 탈곡기가 이제 오전에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매주 오전에 있는 것은 이전보다도 더 못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고요. 다행히 요즘 유민지 기획부장이 그러니까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이후에 방송에 우연히 들어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모니터도 할 줄 알고 다 잘하니까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 이걸 좀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하고 이봉호 활동가가 대략 화요일 목요일에 미디어 탈곡기를 하고요. 유민지 부장과 배나은 활동가가 월수금을 하는데 제가 있는 요일에는 거의 저하고 배나은 활동가가 하려고 하고요. 제가 못 들어오는 날은 혼자 하는 건 사실 너무 썰렁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들어오는 날은 유민지 부장과 배나은 활동가가 하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2명씩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2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이장인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님은 누구십니까? 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 네. 아니 이장님이 매번 자리를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원래 이장이라는 것이. 네, 그렇죠.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제가 돌아왔습니다. 딴소리하고 앉았네. 저기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하게도 대국민사. 네, 죄송하게도 휴가를 다녀온 사과. 예, 제가 죄송하게도 한 오랜 기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서 상황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네,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돌아왔는데도 지금 제가 이빨이 2개가 없어가지고 발음이 좀 셉니다. 예,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다시 재밌는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시작해보죠. 오랜만에 돌아온 YTN 전문가께서 YTN 소식을 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열흘을 쉬었는데 네. YTN이 전혀 사태의 변화가 없네요. 네. YTN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한 지 거의 2달입니다. 오늘로 55일차를 맞이했는데 28일 내일 YTN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달 6일에 바로 일주일 뒤네요. YTN 이사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이 사장 진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에 해당하죠. 이사회가 제청할 수 있고요. 네네. 주주총회가 결정하면 퇴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YTN 노조는 그동안 꾸준히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너네들이 선임했으니까 너네들이 책임져라 이거예요. 결자해지죠. 그런데 이사회는 아시겠지만 지난 13일에도 이사회를 한번 했었는데 퇴임을 제청하기는커녕
노사가 잘 화해해서 어떻게 좀 잘 좀 해보세요라는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네. 그 뒤로 노사는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나눌 수가 없죠.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내일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와 다음 달 6일에 있는 이사회에서도 YTN 노조는 최남 사장 해임을 제청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노사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네네. 하지만 여기 방통위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사회의 이제 그 구성원들,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PD저널 보도에 의하면 기자들의 취재 자체 아예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TN 대주주니까 한정 KDN, KDN, 마사회 이런 공기업에서 추천한 이사겠죠. 그래서 익명의 한 이사는 PD저널이 YTN 사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전화했더니 앞으로 이 YTN 사태에 관련해서는 전화하지 마라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PD저널에 의하면. 아니 근데 내일 총회인데. 아니 뭐 대답하기 싫은가 봐요. 그리고 정흥보 이사 같은 경우 이분은 전직 춘천 MBC 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8일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다. 언론사 사장으로서 너무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서 최남 사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사는 정흥보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최남 사장 문제점과 이 사태 해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이사들하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다른 이사들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다른 이사들은 별다른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 사태를 해결할 만한. 뭐 전화하지 마라 그러고 끊는 상황인데요. 뭐. 그러게. 자, 뭐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최남 사장에 대해서 논란이 터져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최남수 사장이 3월 2일날 미디어오늘 이거 보도로도 나갔는데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면은 미디어오늘과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YTN이 지난 1, 2월 경영 실적이 사상 최대였다. 매출이 많이 늘었다. 내가 거기에 재미를 붙인 상태다. 나중에 파업이 해소되면은 콘텐츠 영역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1, 2월 경영 실적 호조가 자신의 탓인 마냥 보도가 아니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남수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YTN 노조에서도 이 경영 실적 그리고 뭐 콘텐츠 영역 매출 이런 부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마케팅국이겠죠. YTN 노조 마케팅국 조합원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YTN 노조 마케팅국 조합원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1, 2월 경영 실적은 최남 사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케팅에 대한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막 선임된 사장이 1, 2월 경영 실적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이거는 마케팅을 조금이라도 일해본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남 사장이 계속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이상 포장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자신의 공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정작 열심히 뛴 것은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가져온 그 매출 호조를 말 한마디로 자기 것으로 이제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면 이 최남 사장의 발언이 얼마나 모렴치하고 무례한 발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장들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한다는 거죠. 예. 최남수 씨가 광고 영업 무식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자, 이거 제 말이 아니고 노조의 성명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마케팅국 조합원들이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어떤 게 있냐면은 최남수 사장이 이제 선임이 되고 나서 5월 미래전략 포럼이라는 거를 한다고 지금 확정을 한 상태예요. 5월 달에. 5월 달에 이걸 하고 11월에 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최남수 사장이 보관을 밝혀놓은 상태인데 YTN 노조에서는 2007년, 2013년, 2014년에도 같은 포럼을 개최했지만 회사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별 도움이 안 돼서. 그래서 포럼을 기점으로도 전후년 매출을 비교해보면 포럼과 매출은 전혀 상관이 없다. 포럼을 열어야 하는 당위성이 없다. 그래서 최남 사장이 계속해서 보여주기식 경영을 하고 있다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공정보도하면 언론사가 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촛불혁명을 통해서 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 언론과 정치 권력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공정보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사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마케팅국 직원들이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포럼 열고 막 매출 자기 탓이라고 하지 말고 그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다니지 말고 보도나 똑바로 하길 바란다. 이런 주장이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소식은요.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종편 봐주기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 보도인데요.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핏대를 올리면서 말했던 종편의 미디어랩 봐주기 그것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전에 좀 들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성명도 내고 그리고 정보 공개도 요청했고요. 그리고 국민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또 막 성명에 그렇게 질러놨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말이 들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시라 라는 이야기가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어랩 관련해서? 네. 미디어랩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미디어랩의 소유 지분 제한이 초과된 채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이 심지어는 그 MBN과 TV조선 채널 A의 그 담당자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내는 당사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몰랐을 수 있지만은 그 담당 부서 직원들이 이걸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허가를 내줬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냥 의결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굉장히 화가 났었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면 최소한 그거를 뭐라 그럴까 징계를 하고 정말 그게 우리 국민한테 금전적으로 해를 준 거라고 판단하면 구상권돈 청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명령만 내리고 그냥 그친 것에 대해서 계속 이게 뭐 국민감사 청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고의적 봐주기보다는 담당자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긴 해봤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시정명령밖에 내리지 않은 이유는 시정명령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었다라고 자기들은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로펌의 의견에 의하면 시정명령 이외에 뭐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기 어렵다. 과징금 부과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이 과정을 조사하는 사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돈이 오갔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진짜 실수다라는 거예요. 진짜 실수라고 자기들은 봤다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죠. 여러 사람의 직원이 다 실수를 했다. 다 결제해서 올라가서 다 꽝꽝꽝 했는데 다. 그러니까요. 다 실수다. 네.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 민원연이 굉장히 화가 나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렇게 저렇게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그 미디어오늘에도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감사 결과가 중간에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전적으로 믿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그 고의적인 횡령 등의 혐의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고의가 있던 없던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지금 1차로는 이번 달 30일 날 받아요. 2차는 또 4월에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요. 자료를 되게 많이 줘요. 정보 공개를 많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편 측에서 종편 미디어럽 측에서 이것은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방통위가 그냥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저희에게 주기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좋네요. 예, 그런 것들이 몇 건 있어서 근데 그런 사례의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한 달 후에 주게 돼 있대요. 그래서 3월 30일 날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4월 30일 날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해요.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 로펌에서 어떤 의견을 줬는지와 그 로펌명 같은 것은 공개를 못 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웃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불복하겠다. 다시 한번 청구하는 그런 것을 이제 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가?
로펌이? 그런가 봐요. 네. 더 땡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분석하려면 분석할 수 있는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미디어랩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을 좀 더 모셔서요. 팀을 짜서 그 정보 공개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과정에 저쪽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고 감사 결과까지 종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국민감사를 청구해야 될 사안이네. 자체 감사로는 안 되겠네. 지금 자체 감사잖아요. 그런 결론이 내려지면 저희가 감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감사 청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사한 걸 막 발표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됐다 생각하면 그냥 그치게 되는 그런 수순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크게 실수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고 그따위 시정명령을 저는 애초에 예전에 실수한 건 굉장히 큰일인데요. 지금 방통위가 이걸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요.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막 지적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던져본 것이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를 바지로 알았거나 물러봤거나 그런 것이죠. 아니고. 네, 이건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고요. 특히 이 종편 감시에 혈안이 돼 있는 민원연을 무시한 행위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나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니, 미디어랩 문제는 민원연 외에는 거의 제기한 쪽이 없죠. 사실 미디어랩 문제는. 네네. 그래서 방통위는 이거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어물쩍 넘기려고 그러는데 민원연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네. 만약에 그때 미디어랩이 승인이 안 됐으면 TV조선, MBN 뭐 이런 데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뭐 미디어랩이 있기 전에는요 자체 영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디어랩을 만드는 기한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편법을 또 썼을 것 같아요. 그때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을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든 종편을 봐주고 비호하기 위한 위원회였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미디어랩을 방송사가 생기자마자 바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유예하고 자체 영업을 해주다가 2014년에나 미디어랩을 이제 만들게 이제 된 거죠. 그런데도 여기서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가를 그러니까 부적절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냅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다시 정정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조금 헤매는 시간을 더 가지긴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정권에서는 그 타령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랩을 그나마 1418이라도 우리 마음에 안 들지만 두는 이유는 광고를 분리라도 시켜야. 이제 보도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영향을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미디어랩을 해도 사실 어차피 자회사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분리가 돼 있으니까 뭔가 이게 갇혀놨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주장도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영으로 미디어랩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공영으로 가면 좀 낫죠. 네. 코바코에서 다 관장한다. 그렇죠. 광고 영업에 이제 각 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당연히 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은 이제 편성의 침해라든가 아니면 불법 광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 미디어랩을 요구하는 것은 다 불법 때문이에요. 지금 1418 광고 영업 실태 보면 정말 심각해요. 저희가 2014년에 MBN만 터뜨려서 그렇지 그거 보면 다 그러고 있다는 건데 깡패예요. 깡패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막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홈쇼핑에서 막 아로니아를 선전하면서 지금 한 채널만 내려보시면 MBN에서 이거를 방송하고 있대. 진짜로 한 채널 내면 MBN에서 그거를 그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아로니아가 좋다고 막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그게 깡패지 이게 무슨 광고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공영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좀 재밌는 소식을 들고 왔는데 혹시 어제 MBC 스페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어제 MBC 스페셜이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MBC가 정상화 이후에 제가 볼 땐 다큐와 이 탐사 보도 쪽은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MBC 스페셜이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데 어제 뭐였냐면은 10년 뒤에 이 인간의 직업 군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재밌겠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재밌겠는데? 정말 거의 모든 전문직의 한 40% 정도는 기본적으로 로봇이 채우게 된다. 그래서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이런 취지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디스토피아만 그린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인공지능의 미래와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10년 뒤에? 네. 너무 가까운 거 같아요.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라고. 예. 그래서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MBC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다시 보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우리 정상화에 박차를 가고 있는 MBC를 위해서 다시 보기 많이 예, 이용해 주시고요. MBC가 또 뉴스 프로그램, 탐사보도 프로그램 다 무료예요. 다시 보기가.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저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도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다시 보기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 그거를 살짝 봤는데 저도 다 본 건 아니고 자야 되니까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보면은 지금 아마 야구 팬들은 아실 텐데 24일 날 2018년 KBO 한국 프로야구 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일보에서 만든 로봇 기자 에이프의 기사가 처음으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로봇이 기사를 이제 로봇이 기사를 쓰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느끼실 텐데 이미 연합뉴스도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연합뉴스도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로봇 기자를 통해서 스포츠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놀랍죠.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왜 모르느냐? 사람이 쓴 것보다 낫거든요. 이게 속보 지금 현재 대구일보의 에이프와 연합뉴스가 패럴림픽에 썼던 그 로봇은 이제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은 그 결과 이제 경기 결과와 내용 이런 것들을 빠르게 수합해가지고 바로바로 속보를 내서 이게 일단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일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평균 20개의 기사가 1초면 생성됩니다. 경기를 쭉 보고 그 결과 경기 내용을 산출을 쫙 해가지고 속보로 인간이 쓴 것처럼 그거를 타타닥 요약을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초당 20개의 기사. 뭐 연합뉴스 TV도 비슷했습니다. 연합뉴스 TV가 아니죠. 연합뉴스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미 보도가 이제 로봇이 정말 기사를 쓰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대구일보의 에이프 기자가 쓴 24일 프로야구 개막전 관련 보도의 일부입니다. 2014일 인천 문학 SK 행복 드림구장에서 열린 2018 KBO 리그 SK와의 맞대결 1차전에서 롯데가 5대6으로 아쉽게 졌다. 롯데는 이날 경기에서 7안타를 기록해 SK에 무릎을 꿇었다.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KT와의 맞대결 1차전에서 기아가 4대5로 안타까운 패배를 당했다. 기아는 이날 경기에서 12안타를 기록했지만 승수를 보태지 못했다. 자, 이렇게 기사가 나갑니다. 어디 무슨 무릎을 꿇었다. 예. 안타깝게 패배했다. 이런 게 있네. 심지어 이게 이제 그 두 문장이 보시면 똑같은 구성으로 돼 있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가 맞붙은 경기에서 몇 대 몇으로 누가 졌다. 몇 안타를 기록했지만 졌다. 이렇게 똑같은 구성인데 그래도 어미는 달라요. 롯데가 SK에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기아가 KT에게 승수를 보태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꿨죠. 희한하네. 구성은 똑같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사가 출고되고 있고요. 이게 로봇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타와 사실관계가 틀릴 가능성이 0%랍니다. 오타가 날 확률이 0%. 우리보다 더 똑똑하네. 네. 그리고 경기 실제로 대단하다. 우리도 로봇 하나 사주세요. 로봇.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민원녀는 로봇을 쓸 수 없습니다. 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재 기술로는 네. 일단 그동안 사람이 써왔던 스포츠 경기 속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타하고 사실관계 틀리는 경우가 정말 수두룩합니다. 많죠. 네. 팀 이름 개판으로 쓰는 경우, 맞아. 선수 이름 개판으로 쓰는 경우. 네. 지금 개를 자꾸 그렇게 비하하지 마십시오. 요새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간에 정말 오타 사실관계 틀리는 경우 정말 많아요. 사람이 쓰니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데스킹 없습니다. 바로 나갑니다. 바로. 왜냐하면은 스포츠 속보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야구 경기에 국한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로봇들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로봇들은 아니고요. 오류가 발생할 때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을 다시 해주고 패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로봇들이고 실제로 언론사들은 이런 영역을 조금 더 높여갈 비중을 높일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일보의 에이프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팀원이 2년 정도 걸려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아직 속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이런 비중이 높아질 것은 뻔합니다. 이게 이미 연합뉴스하고 대구일보가 스포츠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전자신문과 파이낸셜 뉴스 같은 이런 특수지들은 이미 재무제표 기사가 나가잖아요. 이 경제지들은 기업의 재무제표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거는 이미 로봇이 작성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사실 스포츠 경기도 데이터 입력 그리고 산출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경로죠.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곧바로 사람이 쓴 것처럼 말만 붙여서 나가는 기사들은 이미 상당 부분 로봇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여기 우리 반가운 미디어스 기사에 우리 반가운 정현우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속보에 국한돼 있는 로봇 기사들 같은 경우는 환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선 기자들이 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반복 노동과 같은 이 속보 기사를 생산하느라 자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자기가 취재를 열심히 하고 분석을 열심히 하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까지 하다 보면은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 속보 부분에 있어서는 로봇들이 투입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훨씬 더 업무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쉴 시간도 생기고 이게 나중에 좀 더 속보의 다른 속보까지 이렇게 좀 확산이 된다면 사실 여러모로 회사에는 좀 부담이 덜 하겠죠. 대구일보 기사 저희가 말씀드린 로봇 기사 보시면은 이거 이제 사람이나 쓴 거랑 똑같아요. 아주 짧지만은 속보 기사니까 짧지만은 경기 결과를 딱 전달해 준 다음에 현재 스코어는 NC가 3점 앞선 3대 0이다. 딱 이렇게 기사가 끝나고 밑에 바이라인으로 에이프 기자. 에이프는 대구일보 프로야구 기사 자동 생성 로봇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로봇이거든요. 이름이 그 로봇의 이름이 로봇이에요. 그래요? 예. 아유, 창의성이 없다. 아무튼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재밌네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단신 및 속보는 괜찮다. 업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어제 뭐 MBC 뉴스 MBC 스페셜 비슷한 문제 의식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뺐느냐 못 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지금 화두가 되는 것은.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언론사의 특정에서 생각해 보면 단신과 속보를 우리가 기계에 맡길 수 있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언론사가 단신 및 속보에 상당히 사실 엄청나게 많은 그렇지. 비중을 둡니다. 맞아요. 국회 기자들만 해도 속보 쓰느라 하루 다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받아 쓰느라. 근데 그런 업무를 기자들이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언론사가. 진짜. 탐사 보도부터 분석 보도부터 얼마나 우리가 맨날 정말 쓰레기 같은 기사라고 욕하는 기사들 많지만 그런 기사 안 나오고 정말 깊이 있고 합리적이고 심지어 그걸 쉽게 표현해주는 뭐 빅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더 깊이 있네. 그리고 보기 편하게 뉴스타파가 그런 거 하잖아요.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이렇게 표나 그래프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용한 기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아직 잘 못하잖아요. 언론사들이.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더 많이. 그렇죠.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력을 투입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MBC 스페셜에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나옵니다. 방송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현우 대표님이나 최진봉 교수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단신과 속보에 국한된 로봇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로봇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게 로봇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는 진짜 막 트랜스포머 같은 애들이 와서 기사를 써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컴퓨터가 써주는 겁니다. 예. 그래도 사용료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상용화가 될 예정이라 그래요. 상용화 될 예정이고 이제 스포츠가 아닌 다른 단신 부문에도 확장될 계획이라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상용화가 되면 좀 되지 않을까.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서. 예. 마지막 소식인데요. 조선일보에서 성추행 신고 사건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사내 신고로 그 성추행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선일보 A 기자가 후배 기자 성추행 건으로 대기 발령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조선일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게 이제 답변을 할 때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내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 없다. 대기 발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회사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회사 결정이 나올 것이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그 조선일보 A 기자라는 사람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조선일보 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종편 관련해서 보고서가 간단한 게 있다고 아주 간단하다고 예, 아주 주장하시기 간단한, 때문에 이봉활동가의 나쁜 보도 스크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걸 하나 가져. 우리 신입활동가인 엄재희님이 굉장히 괜찮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YTN입니다. YTN.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뭐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계속해서 더 강력한 규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를 내놓겠다고 계속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또 이미 나온 대출 규제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보면은 쟁점은 결국 이겁니다. 정부의 목표는 집값을 내려서 서민들에게 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투기를 막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러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양도세나 이런 부분 세금도 조금 더 올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땅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그래야 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쟁점은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 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이거 아주 갑론을박이 일고 있죠. 당연히 예상되시다시피 우리가 이거 예전에 한번 털어드린 적도 있지만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지금 거의 입에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서민이고 뭐 다 죽이는 한국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라 이거예요. 부동산 이렇게 죽이면. 하지만 뭐 다른 언론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이게 효과를 이미 보고 있다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일부 보면은 실제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됐다는 지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지나가다가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이런 보도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서민들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집을 못 살 판이다. 이런 보도 상당히 많아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각을 잡고 그 보도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정부가 내놓는 게 실제로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잖아요. 서민도 대출 규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YTN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3월 16일 날 나온 보도인데 3월 1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강남 개포주공 8단지 견본주택에 이게 개관을 했어요. 견본주택이 분양을 하려면은 모델하우스를 개관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날 무려 이틀간 4만 명의 사람이 몰려왔대요. 지금 난리래. 네, 난리예요. 난리래요. 강남 개포니까 또 얼마나. 예. 자, 근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가지고 인근의 아파트들보다 6, 7억 원 정도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6, 7억 원이 싸다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가 걸었죠. 거기에 걸리는 이제 거의 제1 사례들에 속하는 거예요. 이 개포 8단지가. 홍보하시니까 감탄했지 지금. 그래도 비싸겠지. 그래서 YTN이 이 현장에 갔어요. 이걸 찍으면서 보도 제목이 3월 16일 날 뉴스나이트 그러니까 10시에 하는 메인 뉴스 보도입니다. 당첨된 수억 로또 아파트 인산인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붐비는 현장을 찍어주면서 앵커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가 더 강화돼 수억 원의 현금이 없는 서민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결국 현금을 가진 자산가들만 또 돈을 버는 셈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했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만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YTN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못을 박아줍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더 강화돼 당첨되더라도 자금 마련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형 기준으로도 7, 8억 원가량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하는 셈이어서 자산가들만 로또의 행운을 누린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YTN의 결론은 뭐예요? 대출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강남에 아파트 못 사니까 대출 규제 풀어라 이거예요. 부자들만 돈 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6, 7억 원이 싸다 그러는데 이 개포주공 8단지의 분양가가 얼마냐면은 10억 원이에요. 싼데도. 몇 평이? 예. 이게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10억 원이면 뭐 50평이 10억 원이면 괜찮지. 말씀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괜찮네. 84제곱미터면 몇 평이죠? 또 그거 서봐야지. 내 또 그런 걸 잘 몰라요 요즘. 한 26평 정도 될 것 같아요. 26평 정도 됩니다. 84. 예, 84제곱미터면 한 26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다니까요. 또 공대생을 못 믿으시네. 알겠습니다. 공대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6.41. 그봐 맞잖아 내 말이. 네. 생각해보세요. 26평인데 지금 이 6, 7억 원 싸다는 아파트가 26평에 10억 원이에요 분양가가. 자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아서 못 산다? 말이 돼요? 그냥 못 사는 거예요. 10억 원 아파트는. 대출을 10억에 좀 살 수. 네, 말이 그러니까 보도가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속아요, 진짜. 그러네. 대출을 못 받으니까 나는 못 사겠네. 생각해보세요. 나는 대출 받아도 못 사요. 누가 10억 원 진짜 대출해주지 않는 이상. 나는 한 12억 원 대출해줘야 돼. 빚이 있어서. 생각해보세요. 서민들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서민들을. 특히 서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야, 너네 집 못 사지? 그 정부 때문이야. 정부가 대출 규제 걸어서 그래라고 뻥을 치는 거죠. 아주 교묘한 뻥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사회는 원래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 대출 받아도 못 사. 라고 말해줘야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 서민들은 대출 못 받아서가 아니라 원래 못 산다. 이런 팩트에 기본적으로 어긋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저희가 이런 보도들을 좀 더 모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예, 욕망은 아니고 네. 욕심이 있는데 일단 저희 눈에 그러니까 엄재희 우리 신입 활동가가 이 문제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보도가 많으니까. 근데 이분이 담당이 연합뉴스랑 YTN이야. 찾아본 거지. 근데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아직. 안타까워가지고. 그래도 YTN에도 어쨌든 이런 보도가 있었다. 근데 이 기자와 앵커의 멘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노골적이죠. 노골적으로 서민들이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런 워딩이 실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나쁜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TV조선도 같은 날, 그러니까 이날 이 개포 8단지 모델하우스 개관이 언론사들한테 상당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TV조선도 똑같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YTN이랑 똑같이 보도합니다. 예, 하지만 부동산 규제로 주택 대출이 꽉 막히는 바람에 수억 원의 현금이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살 엄두도 못 냅니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부자들만 또 돈을 벌 수 있는 셈이죠.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을 더 울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거 TV조선 워딩이에요. 자,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다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개포 8단지 26평에 10억입니다. 네,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뉴스에서 몇 건 이런 보도를 발견했는데 네. 아마 인터넷에서 이런 개포 8단지 검색해 보면 이런 보도 진짜 쏟아질 겁니다 아마. 그러겠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에 불을 켜고 보면은 이런 건 정말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다. 네. 예. 서민의 눈은 이런 식으로 속이지 마라 이거예요. 예. 예. 자, 우리가 서민들이 집을 못 사는 이유는 강남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26평 10억 원이 많이 됩니까? 예. 정부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26평이면 세 식구 살기에도 약간 빡빡해요. 제가 26평이거든요. 네. 예. 서민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 집값을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포커스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대출 규제 때문에 10억 원 아파트 못 산다? 그런 미시적인 속임수로 서민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원연이 어저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요.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제규칙도 개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이걸 입법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라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게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을 그동안 일단은 김세욱 정책부장이 이제 좀 초안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정책위원이 아닌 윤성옥 경기대 교수에게 그분이 또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또 받아서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 미탈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있는데 방송소위원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로 말하는 방송의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심의하는 게 방송소위원회고요. 그다음에 광고소위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광고방송을 심의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통신소위가 있어요. 통신심의소위. 그렇게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소위원회라고 해요. 이 소위위원회는 미리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방통심의위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위원이
보통 2개 정도, 두 개나 3개 정도의 심의 소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위원장이다 그러면은 위원장은 아니고 그 부위원장이다 그러면은 방송소위와 통신소위 2개를 하면서 하나는 소위원회 그 위원장이 돼요. 방송소위의 위원장이 되고 통신심의회는 위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면은 나름 바쁩니다. 2개의 소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소위원회를 바꾸겠다. 구성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 소위 중에서 방송 소위와 그 상품 심의하는 그 광고 소위를 합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심의와 광고 심의를 합치는데 그 전에 그 운영했던 점을 봤을 때 정기 회의를 각각 6회로 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4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했어요. 월 4회. 매주 한 번씩 했죠. 그런데 이거를 월 6번으로 조정을 한대요. 그럼 이게 오히려 줄어든 거죠. 왜냐면은 안건이 훨씬 많아지는 거잖아요. 2개의 위원회에서 8번 하던 거를 2개가 합쳐졌는데 6번으로 조정한 거죠. 그래서 광고심의 소위원회 일까지 겹쳐지는 바람에 이거는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점을 우리가 의견으로 냈습니다.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는 써 있는데요. 상근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3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상근 위원들,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는 위원들은요. 자기 생계가 있어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부른다고 이게 모여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참여에 한계가 있고요. 상근위원조차도 출근하는 사람들조차도 회의를 불쑥불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명이 모여서 하는 소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월 6회로 한다는 것은 2 위원회를 합쳐놓고 6회만 한다? 이거는 졸속 심의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 안 하겠다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저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와일드카드로 우리가 뭘 제안했냐면은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라. 제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심의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봤죠. 청부 심의한 거 있었잖아요. 방송통신 셀프 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이유가 방통심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한 이후에 지금까지 방통심의에서 중간에 3년 동안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내가 했던 활동과 그 다음 때 했던 활동과 사이에 너무나 규칙이 없으니까 난 이렇게 했어. 그럼 난 이렇게 했는데 또 딴 사람은 우리 소위는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런 식이에요.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그건 다 뭐였냐. 사무처가 그냥 안 된다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처 직원이 좋습니다 하면 또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그 규칙이 없어서 발생하는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표적심의 논란 그리고 사무처의 개입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민원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노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각이 되는 경우에 기각에 대해서 불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심의를 넣는데 막 기각을 시키잖아요. 근데 무슨 법원도 무슨 조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방통심의는 완전히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가 소심하게 똑같은 걸 또 넣는 적은 있습니다. 예. 기각시키면 또 넣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방송사들도 사실은 처음에 이게 처음에 심의가 들어오잖아요. 그 자기네 방송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가면은 방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억울하게 청부 심의를 해서 민원이 들어가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KBS에 지난번에 뿌리 잎은 나무 같은 경우에 멀쩡한 방송을 만들었는데 청부심의로 인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법정 제재가 이미 확정돼 버리는 그런 단계에서나 고지가 가요. 당신 이제 출두해서 소명해라고 하거든요. 그건 너무 뒤늦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방송이 심의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소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준비도 하고 그 주의 결정이 나기 전에 법정 제재 결정이 나기 전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이런
심의 민원 처리 규정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선 방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만들어서 이 사무처의 부당한 개입을 줄이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그 처리를 해달라. 그리고 그래서 억울한 방송사 그리고 굉장히 분노한 시민이 없게 양쪽이 다 합리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특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가 아까 말한 제가 연애오락 특위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특위, 특별위원회라고 말하는데요. 이 안에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원래는 특별위원회는 그 뭔가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심의에 전문성을 기하려고 만든 건데요. 이게 조금 맥락이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예전 방송위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가 이후에 다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지면서는 뭐냐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문기구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자문기구를 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이번에 보니까 그전에는 연애오락 특위 그다음에 보도시사 특위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걸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방송 특위로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너무 두 개를 연애오락과 방송 그 시사를 그렇게 두 개로 나눈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보도 교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지 않으면요. 이 연애오락은 거의 못하게 돼버리는 실제로 왜냐하면 싸우다가 날 다 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이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이 시사교양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권익 이렇게 4개로만 지금 특별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특별위원회에 종사하는 종사가 아니고 위원 있잖아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어떤 거는 꼭 변호사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건 안 들어가도 되고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통일시켜달라라는 의견을 저희는 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방송 언어에서는요. 방송 언어 특별위원회는 방송 등 언론 관련 종사자, 국어학회, 방송학회, 언어문학의 종사자 그리고 뭐 요렇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방송 언어에도 법조계 재직자가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그 용어의 언어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다 종합해서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항들을 자격을 통일시켜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만 지금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별위원회 기능을 자문에 한정하지 않고 뭔가 좀 더 전문적인 일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과 시청자의 대표성을 보강한 후에 특별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1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소위원회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요 특별위원회에서 문제 없음 처리했는데 방송소위에 가가지고요 완전히 막 굉장히 센 중징계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바지가 아닌 이상은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문을 듣는다고 해놓고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보강을 하고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을 갖춘 사람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래야 사실은 특별위원회의 목적이나 구성을 그러니까 목적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한 위원회당 지금 4개 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특별위원회가. 근데 한 위원회당 12명까지 뽑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회의비를 받아가요. 그런데 왜 하냐고. 아무것도 반영도 안 해줄 거고 그러면 그냥 세금 낭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좋은 사람 뽑아서 권한 주고 안 하려면 하지 마라 들러리 세우지 말고 하는 당사자들도 멍해가지고
허망한 거지. 내가 여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슨 친목 모임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꼭 하나는 아마 이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도 나왔어요. 규칙 제정안이. 근데 이 직제에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대변인실을 만들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강상현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변인을 신설하는 추진에 대해서 우리 방통심의가 이미지가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부에서 조직 축소론도 나오고 여론이 좋지 않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완전히 생각을 잘못하신 거다. 대변인 신설은 그냥 자리만 하나 만드는 거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미지가 좋아지려면 심의를 제대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대변인이 없어도 충분히 지금 각자 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들을 잘 정상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빠르게 그 처리를 한다면 얼마든지 민원연이나 다른 곳에서 기자들이 잘 받아서 보도해준다. 대변인이 나와서 떠든다고 보도해주고 좋게 보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을 사람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이거는 약간 위인설관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대변인 생기면 그 사람한테 뭐 이상한 거 물어보면 그 사람 대답해 주려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원래 그렇게 안 해도 이 각 부서에서 방송소위 담당 공무원 아니면 위원장이 정식으로 답변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럼 대댓글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또 댓글을 보게 되는데 네.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역시. 미련곰탱님께서 많이 쓰셨네. 위의 세계. 봉봉 선임활동가님 사랑니 뽑은 게 어떻게 벌써 나왔지? 어제 벌써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해보니까 뭐 그렇게 겁낼 것도 없습니다. 뭐 마취 다 해주고 용기 내서 치과 열심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 네, 열려라 열매님께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천녀회장님 오랜만이에요.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제때 듣지 못하고 계속 몰아듣기만 하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침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는데 오늘 뉴스닥이라는 시사평론 코너에서 차명진 씨가 나오시더라고요. 오마이갓. 이탈 들으면서 경악했던 그 사람이 평소 듣는 방송에서 예상도 못했는데 나오니 충격이 2배, 나와서 하는 말이 충격이 4배. 수석 대변인 제도가 차명진 씨가 만든 거라는 TMI도 얻었습니다. 만약 제가 미탈 모르고 살았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겠죠? 결론은 미탈 충성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CBS 왜 이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 방송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대결하는 식으로 하는 코너가 하나 저는 있다고 들을 때 이 코너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예. 그리고 KJC79님께서 SBS와 JTBC의 문제, 네. 제보라기보다는 본인 의견을 또 적어주셨어요. 네. 우리 KJC79님이 보실 때는 SBS가 왜곡 보도를 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철희 의원도 SBS에 반박을 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나 보도가 없어서 궁금하시대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쯤에 이 상황을 좀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예, 목요일 방송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티에노님, 사사세님, 레이니 칠세님 모두 지금 유민지 부장님께 폭 빠져버렸다고. 이것도 인기가 이제 배남 활동가에서 유민지 부장님께 옮겨가는 것입니까? 그 티에노님은 다른 활동가와 유 부장의 가장 큰 차이가 월요일에도 힘이 넘치신다는 것. 유민지 부장의 에너자이저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사세 0416님께서도 유민지 부장이 지나가다가 고정하나요? 그러면서 하셨고 레이니 칠세님께서도 목소리에 푹 빠져버렸다. 이제 대타라고 불리시기엔 너무 커져버리셔서 앞으로 빠지시면 너무 서운할 듯 이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자꾸 본인이 빠지겠다 하셔가지고 예,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종편에서 교묘하게 이번 개헌안을 욕하던데 이봉호 활동가님의 빠른 치유와 함께 재미있는 종편 이야기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저희 이번 주부터 개헌 집중 모니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 내일 방송은 또 나은 씨하고 제가 하게 될지 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제가 2018 전국 지방선거 선거보도 감시연대
발족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 아침 11시에 오전 11시에 해서요. 제가 10시부터 대표자 회의에 갔다가 발족식을 해야 하므로 내일은 방송 못해서 나은 씨하고 유민지 부장이 같이 하겠네요. 그래도 제가 안 들어가도 꼬박꼬박 듣고 그 다음날 혹시 빠진 이야기가 있거나 또 정정하거나 할 이야기 있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